2026년 5월 3일 새벽 백악관 상황실 한 보좌관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대로 카페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흩어졌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펜타곤에서 막 도착한 한 줄짜리 보고서. 한국이 유럽에 무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책상 위로 굴러떨어졌고 다음 순간 백악관 상황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 뭐를 한다고? 70년 동맹의 균형, 유럽 안보의 붕괴,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단 한 나라가 메우기 시작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틴 그로브너라고 합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에서 28년째 지상전력 분야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런던 화이트홀 거리에 있는 그 회색 석조 건물 말입니다. 저는 그 건물 3층의 같은 책상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걸프전이 있었고, 코소보가 있었고, 이라크가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제 책상 한쪽에는 늘 같은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극동보조 공급원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폴더를 한 번도 진지하게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 가성비용 보조 옵션이지요. 동유럽이나 중동에서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가는 것들. 진짜 전장에서는 독일, 미국, 프랑스의 무기가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8년 경력을 가진 한 분석관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자기 인생의 전제를 통째로 폐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우리가 보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3일 영국 시간으로 새벽 4시 17분. 저는 그날 휴대폰 진동에 깼습니다. 알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5번, 6번, 10번.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화면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메시지는 후배 토마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RUSI에서 저와 같은 팀에 있는 32세 젊은 분석관입니다. 옥스퍼드를 갓 졸업한 똑똑한 친구지요. 평소에는 새벽 4시에 메시지를 보낼 친구가 아닙니다. 선배, 일어나셨습니까? 트럼프가 또 사고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막 올라온 게시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계정. 게시 시간은 워싱턴 시각 밤 11시 17분, 즉 영국 시간으로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게시물은 짧았습니다. 독일에서 미군 15,000명 추가 철수. 이탈리아, 스페인도 동시. 알아서 살아남아라.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한 줄. 여러분, 28년간 유럽 방위 전력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짜리 게시물은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유럽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닷새 전인 5월 1일에 이미 5,000명 철수가 발표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유럽이 한 달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추가 15,000명, 그것도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동시에 합치면 주동미군 36,000명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군까지 합치면 유럽에서 거의 4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마스의 첫 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선배,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8년 경력이 있는데 후배의 질문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게 그날 새벽의 RUSI였습니다. 새벽 6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파리, 바르샤바, 헬싱키, 유럽 전역의 군사 연구소들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모자이크처럼 깔리는데 모든 화면 속 얼굴들이 하나같이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니터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선고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독일 메르츠 총리의 얼굴이었습니다. 5월 초에 트럼프와 한번 충돌하고 나서 이미 휘청였던 사람입니다. 그날 베를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영상이 그대로 송출됐는데요. 메르츠 총리는 단상에 올라가 입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데 총리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그대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카메라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30초였습니다. 30초 동안 메르츠 총리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군사적 선고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에 잡힌 건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나토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 비행지가 폴란드 바로 옆에 있고 벨라루스가 폴란드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메르츠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30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30분이라니 무슨 30분인가요?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에 대한 30분, 폴란드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에 대한 30분, 발트 3국이 어디로 줄을 설 것인가에 대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흐르는 동안 발트 3국 정상들은 백악관에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 대통령이 동시에 백악관 교환원이 그 전화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3명이 동시에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백악관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겁니다. 1949년 나토 창설 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 앉아서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배 30년간 우리가 쌓아온 그 모든 게 단 한 줄짜리 트윗으로 무너진 거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끝났다고요. 그게 그날 새벽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같이 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하고 떠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게다가 떠나면서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호구였다라고 한다면요. 그 친구가 가져간 게 단순한 짐이 아니라 우리 집 자물쇠와 우리 동네 가로등 전부였다면요. 그게 그날 새벽 유럽이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RUSI 사무실에서 28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 한 편의 비상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유럽 방위 공백 시나리오 향후 90일 전망.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유럽은 자체 방위 능력으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없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라는 변수를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8년차 분석관의 비상 보고서에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쓰고 있던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일주일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제 28년 경력을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됩니다. 트럼프의 폭탄 게시물이 올라온 그날 오후 저는 RUSI 비상분석팀에 합류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직접 요청한 긴급 평가였습니다. 미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능력으로 얼마나 메울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떨어진 과제였습니다. 저는 28년차 분석관으로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기업의 생산 능력은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라인메탈 본사에서 보내온 한 장짜리 팩스를 본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라인메탈이 어떤 회사입니까? 독일 최대 방산기업입니다. 레오르트2 전차를 만드는 그 회사 말입니다. 유럽 지상군의 척추라고 불리는 그 전차요. 우리는 라인메탈에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현재 레오파르트의 월 양산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보내온 팩스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3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대입니다. 1년에 36대. 폴란드 한 나라가 운영하는 K2 전차 도입 계획만 800대가 넘는데 라인메탈이 1년에 36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 팩스를 3번 읽었습니다. 토마스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시켰습니다. 라인메탈에서 다시 답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분 포함해서 월 3대가 한계입니다. 부품 공급망 문제로 추가 증산은 최소 18개월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다음으로 확인한 곳은 프랑스 넥스터였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만드는 곳입니다. 거기서 돌아온 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르클레르는 단종된 지 오래입니다. 양산 라인은 2008년에 폐쇄됐습니다. 28년차 분석관인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게 위기 상황의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군이 있으니까요. 미국이 다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영국 BA에도 물었습니다.
챌린저상 양산 계획은요? 답은 현재 양산 계획 자체가 없음. 기존 챌린저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148대 보유 예정. 영국이 보유한 주력 전차가 148대입니다. 폴란드 한나라가 K2 800대를 들여오는 시대에 영국 전체 주력 전차가 찹 48팔리요. 토마스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 우리 영국이 폴란드보다 전차가 적은 거 아세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미국 펜타곤 출입 정보원입니다. 25년 경력의 군수 전문 기자고 저와는 코소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윌리엄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결국 유럽을 안 버릴 거라는 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윌리엄의 첫 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마틴, 미국은 못 도와줘.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윌리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다 확인했어. 수출 우선순위에서 유럽은 5순위로 밀렸어. 1순위는 우크라이나 자녀 지원분, 2순위는 이스라엘, 3순위는 대만, 4순위는 미국 본토 재무장. 유럽은 5순위야. 그것도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하면 못 보내.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팔레트가 비었어 마틴. 미국 무기고도 비었어.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다 빠진 상태야. 한국이 아니면 답이 없어. 한국이 아니면 답이 없다. 저는 윌리엄의 그 말을 그날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미국 군수 전문 기자가 25년 경력으로 던진 그 한 문장을 저는 그저 답답함의 표현으로 흘려들었습니다. 한국 무기, 가성비형 보조 옵션이지. 발트 3국이나 폴란드 같은 데서 쓰는 것들. 진짜 위기에서 유럽 안보를 결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RUSI 사무실에 혼자 남아 보고서 초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화면에 적힌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럽은 향후 24개월 동안 자체 방위 능력으로 미군 공백을 메울 수 없다. 라인메탈 양산 증설에 18개월, 신규 인력 훈련에 12개월, 부품 공급망 재구축에 24개월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유럽 동부 전선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저는 그 보고서를 쓰면서 한 줄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8년 경력의 영국 최고 권위 군사 분석관이 유럽 방위 공백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보조 옵션이지 결정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골키퍼가 사라졌는데 수비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후보 선수 명단조차 한국을 적지 않은 거였습니다. 새벽 1시 토마스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토마스는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제 책상 앞에 의자를 끌고 와 앉으며 한 가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 자료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였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날 밤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권투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30년간 같은 팀에서 싸우던 코너맨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글러브도 마우스피스도 수건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충격적인 건 그 코너맨이 떠나기 전에도 우리 선수가 사실 혼자 싸울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코너맨이 있어서 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너맨이 없으면 링 위에 설 자격조차 없는 선수였던 겁니다. 그게 그날 밤 유럽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있는 동안 유럽이 자기 군대를 만드는 일을 안 한 게 문제였습니다. 30년간 평화에 취해서 누군가가 우리 대신 무기를 만들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정작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토마스가 제게 내밀었던 그 자료, 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 28년 경력의 보고서에 등장하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3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우리가 평화에 취해 있던 그 3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시스템을 쌓고 있었는지를요. 새벽 1시 17분 토마스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자료는 한 장짜리였습니다. 위쪽에 빨간색으로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고 발신처는 RUSI 동아시아 데스크였습니다.
우리 부서 옆방에 있는 동아시아 분석 부서 말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교류가 없는 부서였습니다. 그쪽은 북한 핵 문제나 중국 군사 동향 같은 걸 다루지 우리 같은 유럽 지상군 분석가들과 엮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한밤중에 우리에게 자료를 보낸 겁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서울발 24시간 내 동향.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좀 이상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갑자기 5개국 동시회담을 소집했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월 3일 오전 9시 한국방위사업청이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독일 5개국 국방장관을 인천공항으로 호출했다. 도착 기한은 5월 5일까지 단 48시간 안에 5개국 국방장관이 인천에 모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가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5개국 국방장관을 호출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48시간 안에 모이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외교적 쇼맨십을 부리는 거다. 트럼프 트윗에 패닉이 와서 자기들도 뭐라도 하는 척 하는 거지. 5개국 국방장관이 48시간 안에 인천에 갈 리가 없잖아. 토마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른 자료를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선배, 이미 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폴란드 코시니아 카미시 국방장관 5월 4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도착. 핀란드 헤케넨 국방장관 5월 4일 2시 도착. 루마니아 안젤 틸바르 장관 같은 날 오후 4시 도착. 에스토니아 한노 페부쿠르 장관 같은 날 오후 7시 도착. 독일 피스토리우스 장관 5월 5일 새벽 2시 도착. 5명 전원이 24시간 안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럽 5개국 국방장관이 한국 방위사업청 한 통에 호출해 24시간 만에 다 모인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일정 조율에만 3주가 걸릴 일정입니다. 그것도 보통 한국이 유럽으로 가지 유럽이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5명이 동시에 그것도 자기 발로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온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 그 5개국이 이미 한국과 깊게 얽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28년차 분석관인 제가요. 그게 제 3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율리아였습니다. 율리아 반 데어베르그라고 헤이그 국제법연구소에서 우리 RUSI에 파견 나와 있는 방산조약 자문관입니다. 49세 네덜란드 출신이고 국제방산계약 분야에서는 유럽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에 사무실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율리아가 제 자리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율리아가 말했습니다. 마틴, 한국이 이미 폴란드에 K2-800대 현지 생산 계약을 맺어놓은 거 알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4년 전 얘기지. 2022년 폴란드 방산 계약 말하는 거잖아. 그 계약은 1차 180대만 인도되고 2차는 지지부진하다고 들었는데. 율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틴, 그게 지금 가동된다고. 폴란드 그단스크에 K2PL 양산 라인이 이미 깔려 있어. 6개월 전부터 시험 생산이 시작됐고 지난달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 폴란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폴란드 내부에서 직접 한국 기술 기반 전차를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그단스크 공장은 폴란드 한 나라만 위한 게 아닙니다. 율리아의 말로는 그 공장이 동유럽 전역에 K2를 공급할 수 있는 허브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발트 3국, 루마니아까지 다 그 공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율리아가 자료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마틴, 이건 더 충격적일 거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12월에 루마니아 K9 자주포 공장 착공식 했어. 한국 에어쇼에 안 갔지? 거기서 발표됐어.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루마니아 12호 지역의 K9 양산 공장, 연간 36문 생산 능력, 동유럽 전역 정비 검 기능담 기능까지 포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현재 가동률 87%, 정상 양산 진행 중.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87%라니요.
폴란드에서 K2가 이미 양산되고 있고 루마니아에서 K9이 87%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깔려 있던 겁니다. 율리아가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마틴, 그리고 이건 진짜 핵심이야. 그 자료에는 천궁2 수출 누적 계약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까지. 누적 계약 금액 100억 달러, 거기에 5월 1일자로 새로운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5월 1일 폴란드 천궁 도입 의향서 체결, 5월 2일 루마니아 동일 의향서 체결, 5월 3일 에스토니아 협상 개시. 여러분, 5월 1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주동미군 5,000명 철수를 처음 발표한 날입니다. 그날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날 당일에 폴란드가 한국 방공 미사일 의향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날 루마니아가, 그 다음 날 에스토니아가요. 미국이 빠진다는 발표가 나온 그 시점에 이미 폴란드는 한국 방공 시스템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 한국이 이걸 다 미리 깔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율리아가 대신 답했습니다. 토마스, 4년 전부터야. 정확히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한국은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 폴란드 K2 계약, K9 계약, 천궁2 협상, 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들이야. 그게 4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이 순간 작동하기 시작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분석관이 4년간 일어나고 있던 일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못 본 겁니다. K9이 폴란드에 600문 팔렸을 때 저는 그것을 단순한 무기 거래로 봤습니다. K2가 800대 계약됐을 때도 그것을 그냥 큰 수출건으로 봤습니다. 천궁2가 중동에 100억 달러 팔렸을 때도 그것을 중동 지역의 특수 사례로 봤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점을 따로따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점들이 사실은 한 줄로 이어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4년 동안 매일 한 개씩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냥 벽돌 한 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한 장이었습니다. 100번째도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벽돌들이 한 채의 거대한 성벽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정확히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등 뒤를 막아주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건 우연이 아닌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스, 우연이 아니야. 이건 설계야. 그것도 4년짜리 설계야. 저는 그 새벽 사무실에서 28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고서에 적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적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4년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율리아와 토마스를 데리고 RUSI 데이터베이스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연구소 지하에는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모든 회원국의 무기 보유 현황과 양산 기록이 디지털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자료입니다. 보통은 분야별 요약 보고서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건 검색이 아니라 전수조사 방식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이 운용 중인 자주포 기종을 모두 출력하라. 데이터베이스가 결과를 토해내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출력된 종이가 프린터에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토마스가 종이를 받아 정리했고 율리아가 옆에서 통계를 뽑았습니다. 7분 뒤 우리 세 사람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정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정리표를 보는 순간 저는 28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70%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나토 회원국 32개국이 신규 도입하거나 도입 결정한 자주포 중에서 한국 K9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폴란드 672문, 핀란드 144문, 1차 96문 플러스 2차 112문 중 일부 실현. 노르웨이 2문, 에스토니아 36문, 루마니아 도입 진행 중, 영국 차세대 자주포 후보 검토 중. 우리가 흔히
K구이 좀 팔린다더라 하고 흘려들었던 그 무기가 알고 보니 사실상의 나토 표준 자주포였던 겁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선배, 그러면 독일 PGH-2000은요? 그것도 명색이 나토 표준급 흉급 자주포잖아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PGH-2000은 양산이 멈췄어. 독일이 기존 보유분 재정비만 하고 있고 신규 도입국은 단 한 곳도 없어. 라인메탈이 PGH-2000 양산을 다시 돌리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해. 율리아가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PGH-2000은 한 달에 한 대, K9은 한 달에 30문이야. 그것도 한국 본토 공장 기준이고 폴란드 그단스크와 루마니아 시비우 라인 합치면 더 많아. 한 달에 한 대, 대 한 달에 30문. 여러분,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 팀은 90분 동안 한 번 슛을 날리고 다른 쪽 팀은 같은 90분 동안 30번을 날립니다. 이게 누가 이길 경기입니까? 30년간 우리는 PGH-2000이 우승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은 90분 동안 슛을 한 번 날리고 벤치에 앉아 있었고 다른 팀은 30번을 골대에 꽂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만 스코어보드를 안 본 거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윌리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윌리엄은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윌리엄, 펜타곤에서 한국 자주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윌리엄이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마틴, 펜타곤 내부에서 6개월 전부터 도는 표현이 하나 있어. K나토라는 거야.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K나토, 한국제 무기로 묶인 사실상의 나토 보조 동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K9, K2, 천궁2로 묶인 동유럽 방위 라인을 K나토라고 부르고 있어.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핀란드까지 다 묶이는 거지. 미국 무기 없이도 그 라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부 보고서에 올라간 게 작년 11월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6개월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28년차 영국 군사 분석관인 제가 그날 새벽에야 처음 들은 겁니다. 윌리엄과 통화를 끝내고 저는 곧장 폴란드 그단스크 공장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RUSI는 상용 위성 영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단스크 외곽의 K2PL 양산 공장은 2024년에 착공해서 2025년 말에 1단계 시설이 완공된 곳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토마스를 불렀습니다. 토마스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 이거 공장이 한 동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폴란드 K2PL 공장은 한 동짜리 양산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에 잡힌 건 세 동이었습니다. 본관 양산동 옆에 두 동이 더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새로 지어진 두 동 옆 부지에는 자재가 쌓여 있었고 크레인이 추가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율리아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틴, 이건 K2PL만 만드는 공장이 아닐 가능성이 커. K9 라이선스 양산도 추가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폴란드 한나라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동시에 양산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그건 동유럽 전체에 한국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허브가 되는 겁니다. 슬로바키아가 K2 사고 싶어 한다? 폴란드에서 만들어 보내면 됩니다. 체코가 K9이 필요하다. 폴란드에서 만들어 보냅니다. 발트 3국이 천무 다연장 로켓을 원한다? 폴란드 라인이 가동되는 즉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배에 실어 2달 걸려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 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로 다시 비유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한국이라는 팀이 한국 홈구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럽은 한국팀이 유럽 원정 경기를 오면 환영해 줬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팀이 폴란드 그단스크에 자기들 홈구장을 또 하나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고는 그 홈구장에서 동유럽 전역에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 라인메탈 구장은 거의 비어 있는데 한국이 폴란드에 만든 새 홈구장은 매주 경기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율리아가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마틴, 이건 더 충격적일 거야. 그 자료에는 폴란드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한 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동유럽 방위산업 자립 5개년 계획.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폴란드는 2030년까지 동유럽 9개국이 사용할 모든 지상 무기를 자국 영토에서 양산할 능력을 갖춘다. 그리고 그 양산 라인의 70% 이상은 한국 기술 기반으로 한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EU에 공식 제출한 5개년 계획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명시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70%로요.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요. 토마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 그러면 라인메탈이나 BAE 같은 우리 유럽 방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리아가 대신 답했습니다. 토마스, 우리 유럽 방산 기업들은 이미 우회당했어. 폴란드는 4년 전부터 라인메탈을 거치지 않는 동유럽 방위 라인을 깔아왔어. 그게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4년 동안 그 그림을 못 본 거지. 이건 한 번의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럽 방위 산업 지도가 그 4년 사이에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누가 메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빠지기 전부터 이미 한국이 동유럽 방위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 처음으로 한국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28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사이트를요. 그리고 거기서 본 한 줄짜리 공지가 제 등줄기를 다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5월 5일 인천에서 5개국 국방장관 합동회의 개최, 의제, 동유럽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 이미 의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율리아가 마지막 자료를 한 장 꺼냈습니다. 마틴,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거야. 한국이 이걸 4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야. 저는 율리아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4년이 아니면 몇 년이야? 율리아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답했습니다. 55년이야, 마틴. 1971년부터 시작된 일이야. 저는 율리아의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1971년이라니요. 그건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율리아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1971년 7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한국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통의 통보를 보냈습니다. 주한미군 1개 사단을 빼겠다는 통보였습니다. 7사단, 약 2만 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통보를 받고 사흘간 청와대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율리아가 결조의 견문을 원문을 읽어줬습니다. 총, 탄, 미사일, 우리가 다 만든다. 여러분, 1971년에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290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기가 운용하는 무기 한 가지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 통보를 받자마자 우리가 다 만든다고 결정한 겁니다. 율리아가 한마디 했습니다. 마틴,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걸 그때 모든 군사 분석가가 다 알고 있었어.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 가나가 핵 만든다는 소리만큼 황당했지. 그런데 한국은 그걸 시작했습니다. 1972년 국방과학연구소 ADD 설립, 1978년 백곰 미사일 자체 개발 성공. 미국이 한국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비웃던 그 미사일을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85년 ADD에서 자주포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30년 뒤 K9이 됩니다. 그리고 K9이 70%로 나토 표준이 되는데 또 30년이 걸렸습니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정확히 55년입니다. 그런데 율리아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건 1985년 ADD 자주포 개발 초기 회의록 사본이었습니다. 율리아가 어떻게 이걸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명의 한국인 연구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K9 개발 사업 초기 책임 엔지니어 35세, 가족 산하인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 마지막 줄에 그 무명의 엔지니어가 남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가 50년 뒤 한국을 구할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5년에 한 한국 엔지니어가 자기가 만들고 있는 자주포가 50년 뒤 한국을 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985년에요. 그때 한국은 자주포 개발 자금이 부족해서 그 엔지니어가 자기 월급을 털어서 외국 부품을 사다가 역설계를 했다는 기록도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내가 만드는 이 포가 50년 뒤 한국을 살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985년에 35세였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76세입니다.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그 50년이 정확히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경력의 영국 군사 분석관인 제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1971년부터 55년 동안 자기 무기 시스템을 한 점 한 점 쌓아왔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이름도 모를 엔지니어들이 자기 월급을 털어가며 부품을 사다가 역설계를 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결국 2026년 5월 3일 트럼프가 트윗 한 줄로 유럽을 흔든 그 순간 정확히 그 자리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55년짜리 설계였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55년 동안 뭘 쌓아왔는지요? 율리아가 답했습니다. 토마스,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8년 경력의 무게를 통째로 내려놓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윌리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건 알겠습니다. 폴란드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군 4만 명이 빠지는 그 공백을 메우려면 그 공장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무기를 토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양산 속도가 느리면 시스템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윌리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양산 능력은 어떻게 되나? 윌리엄이 답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틴, 이건 펜타곤 내부 자료라서 공개적으로 인용하면 안 돼. 그런데 너한테는 말해줄게. 한국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 155mm 포탄을 만드는 곳이야. 그 회사 한 곳이 1년에 만드는 155mm 포탄 양이 미국 전체가 1년에 만드는 양의 3배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3배라니요. 미국 전체가 1년에 만드는 양의 3배를 한국 회사 한 곳이 만든다고요. 윌리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 자주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달에 30문, 1년에 360문 양산 가능. 폴란드 그단스크 라인 가동되면 그 위에 또 추가야. 천궁2 미사일은 LIG X1이 한 달에 200발 양산 능력 보유. K2 전차는 현대 로템이 연 90대. 마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유럽체 방산 양산 능력이 1년에 만드는 무기를 한국은 한 달에 만들어. 여러분, 1년 대 1개월입니다. 12배 차이입니다. 축구로 다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럽팀은 한 시즌 내내 골을 12개 넣었습니다. 한국팀은 같은 한 달 동안 골을 12개 넣었습니다. 같은 골인데 한쪽은 1년이 걸리고 한쪽은 한 달이 걸립니다. 이게 같은 리그에서 뛸 수 있는 팀들입니까?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평생 도달하지 못할 다른 차원의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윌리엄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마틴, 그래서 펜타곤이 K나토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미국 무기 없이도 한국 양산 능력만으로 동유럽 전체 방위가 6개월 안에 정상 작동할 수 있어. 6개월이야, 마틴. 우리 미국이 1년 6개월 걸려야 가능한 재무장을 한국은 6개월에 끝낼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방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 그러면 우리 영국은 뭘 한 거예요? 28년 동안요. 저는 토마스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우리는 한국이라는 변수를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고 그동안 한국은 우리가 평생 못 만들 양산 라인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8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결론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보조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본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본 것뿐이었습니다. 5월 5일 새벽 2시 인천공항 VIP 라운지 독일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그 시간에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잡히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서자마자 한국 측 영접 인사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CCTV 음성에 그대로 잡힌 한마디였습니다. 방위사업청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바로 만나야 합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국방장관이 새벽 2시에 외국 공항에 내려서 그 자리에서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외교 의전이라는 게 있지요. 보통은 호텔에 들렀다가 다음날 오전에 공식 일정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그걸 다 건너뛰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직접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게 그 새벽 독일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가 RUSI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 이거 굴욕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스, 굴욕도 사치야. 지금 독일은 자기 안보를 한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같은 시각 인천공항 다른 게이트에서 한 사람이 더 내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였습니다. 한나라의 총리가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외국 공항에 내려서 그 자리에서 양국 정부에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메르츠 총리가 김포공항 도착 인터뷰에서 한 한마디가 그날 전 세계 주요 외신의 한 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독일 연방군의 K2 600대를 긴급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영상을 RUSI 사무실에서 토마스, 율리아와 함께 봤습니다. 누구도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율리아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마틴, 독일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고? 라인메탈을 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율리아, 라인메탈은 한 달에 3대 만들어. 독일은 6개월 안에 600대가 필요한 거야. 답은 한국밖에 없어. 그것도 메르츠 총리가 직접 가서 빌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야.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새벽 파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새벽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에서 르클레르 전차 양산 재개를 포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가 더 더해졌습니다. 프랑스 육군은 K2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프랑스가요. 자국 무기 자존심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프랑스가 한국 전차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같은 시각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방장관도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트럼프에게 미군 철수 통보를 받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이 같은 비행기 편을 잡으려고 다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천 도착 즉시 한국방위사업청 방문이 잡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궁2 도입 의향서 서명을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5월 5일 오전 9시 인천에서 5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회담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군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그 메울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회담 결과는 그날 오후 6시에 공동 성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발표문을 읽는 순간 저는 RUSI 사무실에서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K2 전 1200대 추가 도입, K9 자주포 800문, 천궁2 방공 미사일 1만 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200대, 총 계약가 규모 480억 달러, 인도 시점 6개월 이내. 여러분, 48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65조 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인도 시점이었습니다. 6개월 이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년 6개월 걸려 보낸 양보다 더 많은 무기를 한국이 6개월 안에 유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라인이 이미 가동 중이었고 루마니아 시비우 라인도 87%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유럽 국가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대규모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끄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침묵한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트위터에 폭언을 쏟아내고 기자회견에서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을 그 트럼프가요. 그 새벽은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고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1년 6개월 걸리는 일을 한국이 6개월에 하고 있었으니까요. 5월 3일 새벽 트럼프의 트윗 한 줄이 올라온 지 정확히 48시간 만이었습니다. 그 48시간 동안 유럽 9개국이 한국과 4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49년 나토 창설 이래로 단 48시간 만에 유럽 안보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5월 5일 오후 7시 BBC 글로벌 디펜스 라운드 테이블이 런던 차담하우스에서 긴급 편성됐습니다. 차담하우스라는 곳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있는 곳입니다. 1920년에 세워진 영국 외교 정책의 산실이지요. 그곳에서 BBC가 인천회담 결과 발표 직후 단 1시간 만에 세계 주요국 군사 전문가 12명을 긴급 초청해 생방송 토론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에서 480억 달러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정확히 1시간 뒤였습니다. 그 무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 전 나토 군수 담당 사무차장, 30년 경력의 유럽 군수 분야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1990년대 발칸 분쟁부터 2020년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모든 군수 작전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하트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28년간 RUSI에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평생을 미국과 유럽 방산 동맹을 옹호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트 사무차장님, 오늘 인천에서 유럽이 한국과 48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트 사무차장은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는데 그가 안경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수 전문가가 카메라 앞에서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았습니다. 그 시간이 23초였습니다. 23초 동안 BBC 생방송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년간 잘못된 렌즈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의 모든 군사 분석가가요. 우리는 한국이 보조 공급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 무기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일부분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전제가 오늘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보조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본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보조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RUSI 사무실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 있었고 율리아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나토 군수 사무차장이 BBC 생방송에서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게 자기 30년을 부정한 겁니다. 하트 사무처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다음날 전 세계 외신 한 면에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유럽 방위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제 서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아시겠습니까? 30년간 나토 군수를 책임진 사람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차담하우스에서 BBC 생방송으로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5월 5일 밤 11시 인천 송도 BBC 생방송이 끝나고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인천 회담장 앞에 외신 기자 200여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회담장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 9개국이 미국을 대신해 한국에 의존하게 된 이 상황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 측 관계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글자였습니다. 480억 달 계약을 체결한 직후 한 나라의 안보 지도가 통째로 바뀐 그 순간에 한국 측이 외신에 던진 첫 마디가 검토 중입니다. 네 글자였습니다. 저는 RUSI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라면 트위터에 자랑글을 도배했을 겁니다. 중국이라면 관영 매체로 일주일간 연속 보도를 했을 겁니다. 일본이라면 외무 대신 기자회견을 잡아 1시간 동안 자국 성과를 홍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네 글자였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BBC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럽 안보 시장에서 한국이 사실상 미국을 대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회자됐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압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풀어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1971년 닉슨이 한국에게 너희는 미군 없으면 못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1985년 미국 의회가 한국에게 너희는 자주포 못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미국이 한국에게 너희는 미사일 사거리 800km 이상은 만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한국은 안 된다는 말만 들으며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5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한국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압니다. 그게 그날 밤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으스댐이 아닙니다. 그저 50년의 무게를 실어 던진 네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압니다. 그 네 단어가 가진 무게를 그날 새벽 RUSI 사무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토마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한국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율리아가 답했습니다. 토마스, 무서운 게 아니야. 다른 거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저는 율리아의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을 모르는 자가 가장 강하다는 걸요. 5월 6일 새벽 4시, 저는 RUSI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화이트홀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확히 24시간 전, 저는 같은 창가에서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28년 경력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지금, 같은 창가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토마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한국 사람들은 오늘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스, 모를 거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1971년부터 55년 동안 매일 한 점씩 쌓아온 거야. 자기들은 그게 일상이었어. 위기가 기본값이고 평화가 보너스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 저는 28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평생 잘못 봐온 겁니다. 한국이 우리 보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보조 시장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든 그 새벽,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힘을 모르는 자가 가장 강하다. 위기를 일상으로 살아온 자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50년 전 한 무명의 엔지니어가 자기 월급을 털어 만들고 있던 그 자주포가 50년 뒤 유럽 안보의 마지막 보루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방산 주제로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